며칠 전에 국토부가 2년 반 종합평가 한다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32주간 연속 하락세 보인다. 주택시장이 안정세 보인다. 2013년 이후 최장 하락 기간을 시현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객관적인 지표가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에요. 그걸 보면 서울 지역이 올 7월 이후에 1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했는데 전후해서 상승세가 강해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뻔뻔하게 이럴 데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간평가를 한다면 2년 반 동안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를 봐야죠. 2017년 4월에 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6천만 원이었어요. 올 1월에는 8억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중에 부모가 부자가 아닌 대다수 이 젊은 층은 이 평균 가격 아파트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내 집 마련 꿈을 사실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주장한다는 걸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런데 집값 폭락론자들도 이런 국토부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규제 때문에 서울 집값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2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울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도 제가 며칠 전에 본 이 폭락의 방송도 여전히 정부 규제가 집값 하락시킬 거다, 폭락시킬 거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안정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집값 안정 정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7년 8월 2일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4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11월 29일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어요. 이제 매우 중요한 정책이 이건데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 날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개편안이 찔끔 인상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종부세 강화 방안을 포함해서 대책을 내놨어요. 12월 19일 날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 공급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대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의미 있는 정책은 3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집값 안정책이죠. 이제 또 하나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인데 이 방안은 집값 부양책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부양책 시행했다 하면 내용 듣기 전에 발끈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집값 부양책인지 아닌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책 발표 이후에 집값 동향을 보면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승하던 집값이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 이 투기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투기를 멈춘 거예요. 왜 그랬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정권이 바뀔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울 집값 확실히 잡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서 투기꾼들이 수면 아래 숨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강한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투기를 재개한 거잖아요. 투기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집값 하락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기 재개한 거죠. 그래서 2017년 8월 파리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안정대책이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집값이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집값이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폭등을 합니다.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해요. 이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엄청난 집값 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이후의 서울 집값 급등 수직 상승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워낙 무섭게 오르니까 2018년 9월에 9.13 안정대책을 내놨어요. 비로소 집값이 하락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집값 하락을 보였어요. 9.13 대책 중에서 어떤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서 다시 상승을 했고 그 이전 고점을 넘어섰어요. 6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이제 2019년 7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거죠. 파리 대책은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엄청난 집값 부양 효과가 있었고 9.13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정책이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일부 전문가는 이 가지수면에서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굉장히 다양한 안정정책을 포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이제 이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예를 했고 그 만료가 2018년 1월인데 추가 연장을 안 했어요. 이 재건축 아파트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두 번째가 LTV DTI 강화입니다. 서울은 40%를 강화했어요. 그중에서 다주택자는 30%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이 금융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었느냐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규제에 구멍이 있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는 이 LTV DTI 규제를 적용을 안 했어요. 참으로 이제 어이없는 이 정부 정책인데 이 임대 사업자라면은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풀어줬다. 뭐 이런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양도소득세 중과예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해서 맥시멈 50%, 3주택자는 60%까지 양도세를 중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몇 년간 지속을 했는데 이 다주택자 주택 투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세 차익 보려고 주택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시세 차익 60%까지를 세금 걷어버리면 위험 무릅쓰면서 투기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사실 매우 강력한 정책입니다. 어느 폭락론자 방송을 제가 예전에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발표됐는데 다주택자 매물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흉보도 아니고 상승세를 지속을 했어요. 그 이유 역시 빠져나갈 구멍을 정부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대책 문서를 보면 나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파리 대책 핵심 정책 중에서 이 LTV DTI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이게 가장 강력한 두 개 정책인데 이 둘 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이것 때문에 파리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에요. 3쪽에 보면 이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임대소득세도 감면을 확대했어요. 세 번째가 양도세 감면 확대인데 양도세 중과 파리 조치에서 취했던 조치를 제외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양도세를 80% 감면을 해줬어요. 거의 뭐 안 내도록 해준 거죠. 종부세 감면 기준 개선인데 실제로 종부세를 전액 면제를 해줍니다. 1원도 안 내도록 해줘요.
건보료 부담까지도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다주택자들이잖아요. 임대 사업자면 다주택자죠. 혜택은 거의 모든 세금을 안 내게 해줬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을 했겠죠. 2016년에 7만 5천 가구가 서울에서만 신규 등록했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 활성화 방안 대신에 기존의 세금 혜택을 폐지했다면 이 7만 5천 가구 중에 상당수가 매물로 나왔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세금 혜택을 늘리니까 17년에도 7만 1천 채가 새롭게 신규 등록했고 2018년에는 무려 14만 2천 채가 신규 등록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년 동안 21만 3천 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임대주택 등록하려면 주택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1년간만 14만 2천 가구라는 엄청난 주택 수요가 이 임대사업자들에게서 나왔어요. 서울 집값이 수직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강력한 집값 부양책이었다는 거죠. 서울 집값 폭등 1등 공신이다 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집값이 이제 수직 상승하니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종부세는 고가주택 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미흡하다, 보수 언론은 세금 폭탄이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 1원도 안 내게 해줘요.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종부세 강화라는 이 정책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부 축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때문에 서울집값 폭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9.13 조치에서 다 폐지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2019년 이후에 매입해서 등록한 주택만 일부 혜택을 축소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 17년, 18년 28만 8천 채 등록한 주택 또는 그때 등록 안 했지만 그때 매입했다가 후에 등록한 주택은 이 종부세 전액면제, 양도세 80%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손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리가 없죠.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혜택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인데 이건 그야말로 파워풀한 정책이었어요. 다주택자는 이제 대출 받아서 이 주택 사재기 하는 게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처음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집값 폭락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정부 규제로 서울 집값 폭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규제를 보통 두 개를 언급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양도세 중과고 또 하나는 종부세 강화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이 두 가지 규제를 다 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9.13 조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시킨 것이 매우 파워풀한 정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효과로 인해서 완만하지만 서울 집값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6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 또 다른 투기 수단인 갭 투자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또 성행을 했어요. 거기다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를 2번 인하를 해서 이 금융 규제의 효과를 상당히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집값 안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효과는 전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서울 집값을 엄청나게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집값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얼마나 강력하게 집값을 부양하는지, 다른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는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처럼 서울 집값이 폭락을 하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하죠. 만약 지금의 정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서울 집값 폭락은커녕 의미 있는 하락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방송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